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어젯밤에 단독으로 11개 주요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거대 야당 민주당입니다. 특히 강성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되면서 이제 충돌이 예고가 됐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벌써 거부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실과 국회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2위와 4위가 나왔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에 공식 석상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근 본인 SNS에 글을 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쏘아올린 이른바 헌법 84조 논란, 그러니까 피고인 대통령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재명 대표를 두고 저격한 그 이슈, 본인이 선점했다는 평가도 대체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세 번째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대통령 당선을 감옥에 가지 않을 탈출구로 여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그런 북한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북한에 돈을 줄 방법을 찾게 됐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척한 거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김문기 씨도 모르는 척했고 쌍방울이 북한에 돈 준 것도 모르는 척했고 모든 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해졌다? 무역 수지가 북한보다 못해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북한이 좋아서 북한 가기 위해서 조폭 출신 쌍방울 통해서 돈 갖다 줬습니까? 지난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을 때부터 최근 유세 때까지, 지난 총선 유세 때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이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3일째 연일 연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SNS를 통해서 저격하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요.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 이 내용 하기 전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앞으로 차기 당권에 도전하든 앞으로 대통령 선거 대권에 도전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헌법 84조나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얘기들 하는 것, 이슈는 선점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이슈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지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원구성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국회의장 선출도 그렇고 어쨌건 지금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이슈를 생산해내는 그런 능력 자체가 거의 없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이 어떤 이 문제 제기, 이 문제가 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각종 방탄 이런 것에 가장 허점을 찔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소위 급소를 찔렀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듯이 급소요? 그만큼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3일 동안 공세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공식 입장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만큼 굉장히 단혹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일단 지금 탄핵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는 근데 재판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재판을 중단해야 되나? 이런 식의 어떤 역발상의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공식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큼 그만큼 장수의 역할이라는 것은 예. 상대방이 약한 부분, 상대방이 곤혹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적절하게 공격을 해주는 게 아주 뛰어난 장수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럴 수 있을 만한 장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 문제 제기는 상당히 민주당에게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께 하나 질문을 더 드리면 어쨌든 어제 저녁이었나요? 밤에 공범들이 유죄 받으니까 이재명 대표 무죄 못 받았을 거 잘 알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을 감옥 안 갈 탈출으로 여겼다.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라 할 것이고 희대에 무리수를 써야 출마 자격이 생긴다. 차기 대통령 당선을 감옥에 가지 않을 탈출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뭐 급소를 찔렀다, 이슈 선점했다 이런 개인적인 논평도 해주셨지만 실제로 토요일인가요? 토요일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것부터 한동훈 전 위원장 머릿속에는 이 말로 방점을 찍을 이럴 보관이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제 문제 제기 또 거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금 하고 있는 전략 이렇게 나눠서 지금 사흘 동안 이제 공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화제성을 끌어모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각종 방탄이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것들, 물론 뭐 이게 이제 앞으로 실행될지 안 될지는 뭐 그거는 이제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예. 그러나 한편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회의론들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재판이 그러면 계속된다고 그러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줬기 때문에 예. 저는 전략적으로 성공한 이슈 제기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서영주 대변인님 여기 뭐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거다 이건 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또 만나보긴 하더라도 한 전 위원장의 주장은 대통령 선거를 본인 재판 확정 어떤 선고가 나올 때보다 앞당기라 할 것이다. 그래서 탄핵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 희대 무리수 이런 표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주장이죠, 주장.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한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뭐 전반적으로 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때보다는 다소 톤이 좀 유해졌어요. 예. 그때는 거의 독설에 가까웠는데 저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본인의 정치적 거취를 위해서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격을 끊임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흘 연속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원래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려면 결국에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고민들을 해왔고 거의 좀 고민을 하면서 KC 인증부터 지구당 문제부터 연평해전까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뒀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련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편해졌겠어요. 내심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각을 세우고 싶지만 표면적으로는 부담이 많이 됐는데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각을 세우기 딱 좋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된 건 사실입니까? 재점화되고 본인의 역할이 생기면서 예.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는 야당 대표를 저격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차기 전당대회 주자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주장들을 하는데요. 예. 84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이 형사 소추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예. 이거는 법학자들의 해석 영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가 아니라 이거는 해석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전 위원장 이거는 조금 무리수를 던진 부분들이요. 탄핵이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마음 먹은다고 아무리 해도 저 민주당이 192석 법여권까지 한다고 해서 예. 탄핵이 쉽냐고요. 그게 이재명 대표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예. 그걸 마치 규정사실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것처럼 하는 것들은 무리수다. 저는 그런 말씀. 네, 일부 강경파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도 주장이고 뭐 그 부분도 주장이니까 뭐 일단 어느 정도 얘기는 알겠는데요. 저희 오늘 뉴스탑10 출연하신 박상수 변호사가 비슷한 취지로 본인 SNS 글을 올려서 저희가 제작진이 오늘 부랴부랴 준비를 한 내용이 있어요. 뭐 법률가의 쾌감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던데 뭐냐면 이게 작년 9월 국회 이재명 대표 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 국회 연설 중에 조폭 출신의 사업가 결탁해서 거액의 외화를 북한에 불법 제공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가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법리딘으로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역량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도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법률가들 입장에서 정말 기분 좋을 때가 예. 이제 제가 이제 서면에 쓴 내용이 그대로 판결문에 그게 문장이 그대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뭔가 내가 법률가로서 유능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작년 9월에 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이 결의를 하는 날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발언을 합니다. 이때 발언을 하는데 야유 때문에 끝까지 다 못했지만 그 맞아요. 중간에 그 부분은 했어요. 대북 송금 부분은 딱 발언을 했는데 거기서 예.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뭐였냐면 예. 바로 이 외화를 유엔의 경제 제재에 위반해서 북한에 밀반출했다라는 지점을 정확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이 이번 판결에 그대로 사실상 인용이 돼서 들어가다시피 그대로 그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화가 밀반출됐고 그것이 유엔의 경제 제재에 위배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그대로 적시가 됐고 또 그다음에 그 외화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방북 사례금이다. 이 부분도 역시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한 내용인데 예. 이 방북 사례금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적시가 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과 관련된 그 주된 쟁점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 체포동의안 때 발언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뭐 소리 지르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내용들이 이번에 법원의 판결문에서 그대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 법률가로서 가장 좀 어찌 보면 그 즐거웠을 가장 좀 어찌 보면 그 법률가로서의 그런 자부심이 드는 그게 이제 그 박상수 순간이 변호사 이 순간이라는 거죠. 말씀은 뭐 그게 검사든 변호사든 맞습니다. 예. 재판정에 들어갔을 때 내 예. 주장을 고스란히 재판부 판사가 받아준다면 네. 그것만큼 더 기쁜 일은 없을 텐데 말씀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앞서 이제 화면으로 나왔지만 국회에서 네. 체포동의안 그 이제 이재명 대표 구속 필요성이 역설할 때 일찍이 그 말들이 고스란히 이제 1심 재판부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말에 좀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검사가 있고 저쪽도 변호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양쪽의 증거들이 다 현출돼서 나오는 거예요. 다 현출돼서 나왔고 계속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뭐 국정원 그 보고서가 뭐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 채택이 안 됐다. 아니요, 증거 채택됐고요. 증거 능력 인정됐고요. 그러나 증명력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서 그런 증거들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발언했던 그 내용 그대로가 판결문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다툴 때까지 다퉈서 완승을 한 거죠. 우리 쪽의 주장이 완전히 다 들어가고 적어도 1심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완승을 한 거죠. 이렇게 완승을 할 때 뭐 우리 법률가들은 가장 좀 기쁜 순간이죠.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난번 국회에서 했던 외화를 북한에 불법 제공했다. 박 변호사 말씀처럼 다음 화면을 볼까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30만 달러 불법 외화 이런 음성적으로 보낸 돈이 경기도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가 나오기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제가 굳이 싸움 붙이려는 건 아닌데 박성수 변호사는 이동학 의원님 예. 민주당이 이제 거리를 두는데 이재명 대표랑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랑 이화영 부지사하고 아니요. 거리를 둔다고요? 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둬라. 예.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1심 끝났을 뿐이고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야기는 주장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강한 사람을 때려서 본인 스스로가 크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보여요. 한동훈 전 그래서, 위원장이요? 네, 예. 그 의도가 이제 다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원님입니까? 자기가 의혹 제기하고 자기가 그 과정에 심의하고 자기가 이거는 너무 잘된 거다라고 결정까지 내립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세간에서 그런 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은 민심을 정확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뭐 해병대 특검, 그다음 김건희 여사 특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현안들은 죄다 뒤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단 말이에요. 이거 긍정적 평가를 받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미래주자라고 할 만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국민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좋은 평가 받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왜 결별하냐고 하셨어요. 일단 뭐 여기 두 분 주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차례로 들어봤고 알겠습니다. 과거 일찍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 국회에서 발언이 1심 재판부가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 취지 3일 연속 연쇄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서 작심 비판을 했는데요.
일단 이르면 이번 주에 대북 송금 유죄 관련 이재명 대표의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도 당시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배경의 배후로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점을 암시했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아침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북 송금 보고 받은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검찰이 이번 주에 기소한다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1심 선고 관련해서 입장을 좀 미루시는 이유가 좀 따로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칠게요. 다음번에 진행하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에 있을 때 방부 대가 이런 판결이 나왔었는데 향후 기소 계획도 있으신가요?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현재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영과 정파 그리고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 그런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수사팀 탄핵 얘기 나오고 하는데 수사팀에 대한 총장님의 선배로서의 그런 게 있을까요? 법 왜곡죄니 그리고 심판을 교체해야 되느니 하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은 검찰을 넘어서서 사법부에 대한 압력 그리고 우리 헌법에 나오는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캐릭터대로 조곤조곤 하지만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1심 판결문 정밀 분석 중이고 실제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거 민주당 일부에서 검찰 수사팀 탄핵을 거론하니까 이거 혹은 재판부를 향해서도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재판에 넘기는 원칙을 강조했는데요. 1심 판결문을 검찰도 정밀 분석 중이고 일부 언론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문 일부 언론 입수한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좀 만나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북 송금 혐의 유죄 판단의 1심 재판부 얘기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2차례 통화했다. 전반적인 이런 대북 사업 과정을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 없다. 이런 걸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판결문이 이렇게 조속히 공개 안 되는 이유가 이 판결문 안에 국정원 2급 그 기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이걸 지금 공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이제 중앙일보가 이 판결문을 일부 입수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에 대해서는 네이 하나 사입은 것밖에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김성태 회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이 됐다. 이걸 왜 인정됐나 하면 방용철 부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의 어떤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라는 것이고 당시 상황에 대한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어떤 이 사진을 보시면 당시 이화영,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 그다음에 이제 북한 측 인사 송명철 이렇게 해서 이제 있던 자리가 있을 거예요. 선양의 원탕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가 이제 500만 달러에 대한 뭐 어떤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합의가 된 이런 장면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좀 술이 취한 상태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화기로 이재명 대표에게 통화를 했고 예. 아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던 바로 저 장면이죠. 저때 술이 좀 취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걸어서 이재명 대표를 바꿔줘서 김성태 회장과 통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즉 2019년 1월 17일 바로 그때 통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9년 7월 25일에서 27일 당시 이제 아태 이 위원회 등등과 함께 뭔가 이제 북한과의 어떤 또 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문제를 논의할 때 이제 그때도 이제 한번 통화를 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당시에 보석 재판할 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고 예. 이 판결문이 이재명 대표 유죄의 중요한 증거로 쓰일 거다라는 것을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과연 이 이제 판결문에 통화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자 이재명 대표가 네이밖에 입은 사입은 인연이 없다라고 한 것들이 과연 진실일까라는 예. 거에 대한 논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과연 당시에 자신의 방북에서 쌍방울이 대납해줬다는 이런 사실들을 보고받았다는 가능성, 이런 가능성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 저는 봅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변호사로서 이게 어떤지 한번 판단해 보시죠. 왜냐하면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지사님, 제가 쌍방울에게 돈을 내게 해서 대신 북한에 방북 비용 내게 했습니다 라는 보고에 대한 실제로 있었는지 아닌지를 1심 재판부가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중간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매개체로 해서 두 사람이 통화를 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많은 대북 사업을 준비했는데 지사가 모를 리가 없었다, 이런 암시하는 듯한 여러 가지 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도 추가 기소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판결문을 저도 아직은 다 본 건 아니라서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이 오늘 보도 나온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민주당 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국정원 보고서, 그다음에 뭐 국정원 블랙요원의 증언, 이런 것들이 분명 증인으로서 증언도 했고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로 채택도 됐는데 왜 이것이 이제 배척이 되고 대북 사례금이라는 게 이렇게 적시될 수 있었을까, 명시될 수 있었을까가 사실 조금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보도를 보면서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보면은 이 자리에서 통화를 했고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김성태 회장이 진술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진술한 내용이 바로 이 $500만 달러라는 돈의 성격이 바로 그와 같은 이제 그 사례금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명확히 이에 대해서 뭐 지시하거나 결정을 내린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이 판단하진 않았지만, 이 돈의 성격이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 아니라 방북 사례금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증거를 그 국정원 문건보다 더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본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뭐 전화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 논평 중에 이제 스마트팜이 $500만 달러고요. 방북 비용은 $300만 달러. 300만 달러. 네, 그건 이제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이동학 의원님. 이런 부분이겠죠. 뭐 직접 통화를 2차례 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판단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저런 부분이 이제 판결문에 써 있다면, 검찰 주장은 17번이나 직접 보고를 했고 이재명 대표 측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로서 그게 무능한 건지 아니면 보고를 안 받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추가 기소가 거의 초읽기가 됐고, 여전히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은 해당 판사가 이재명 대표가 불리한 증거만 족족 채택했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주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어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히 통화를 했다고 해서 모든 내용들을 시시콜콜 다 얘기를 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자리에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습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누군지도 모르고 아이고 잘 부탁합니다, 이런 경우는 꽤 많습니다. 저 같은 원외 정치인들한테도 그런 전화들이 오는데 너무 일반화하시지 마십시오. 너무나 그런데 그게 너무나 일반적으로 많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엮어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그런 것들을 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상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시대상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방북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자치단체장 스스로가 자기가 판을 짜가지고 정부에서는 허가도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대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추진해가지고 혼자 방북을 할 수 있다라고 판을 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방어권 차원이건 아니면 진실이건 계속해서 그 주장은 하게 되면 2심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저희가 하신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제가 반박을 드리면, 당시에 리종혁이 직접 한국을 경기도 초청으로 방북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외국에서 또 행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송명철이라든지 리호남이라든지 북한 측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와 접촉을 했습니다. 화면에도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런 것들, 왜냐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오히려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정부 차원에서 막혔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이걸 뚫으면 더 어쩌면 극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측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 접근했던, 당시 지사에게 접근했던 그런 정황들이 공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는 전혀 막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일단 뭐 이번 주 안에 검찰이 대북 송금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 가능성이 꽤 높아졌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이번 주만 재판이 3개인가요? 특히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백현동 혹은 고 김문기 처장 아냐 모르냐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크게 3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추가 기소가 되면 여기는 또 알려지기로는 수원지법 글쎄요. 당대표로서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은 나오거든요. 뭐 세계 할 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재판 받느라고 당대표 가능하겠어요? 근데 총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압승은 이뤘죠. 뭐 3개를 받으면서도 압승을 이뤘었는데 4개를 받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재판을 서울을 가나 수원을 가나 재판 부분들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당대표의 업무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예. 전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도력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에는 물리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저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검찰의 기소권, 그러니까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이 기소권을 검찰은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칼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정말로 집도하는 의사가 되느냐, 칼을 잘못 쓰면 망나니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인가 2년에 그 대학생들을 만나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이 기소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내렸는데 기소가 되면 아무리 재판에서 무죄가 받더라도 인생이 절단난다고 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요.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거의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거의 만신창이를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 4번 가는 거 당연히 당대표 하는데 시간을 뺏기겠지만 예. 검찰의 이 무분별한 기소권 남발 저는 좀 이 현재 대한민국 이대로 되나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9년 6개월 중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중형, 부지사가. 예. 자 김성태 지금 회장도 곧 이제 선고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근데 그렇게 중형을 받아 부지사가 중형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저 당시에 보고권자인 최종 결정권자인 이화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유 당신은 괜찮습니다 그냥 안 할게요. 이거 오히려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거 자체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인가요? 아니 그러면 왜 9년 6개월이나 선고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북송금 관련해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례 공범이잖아요. 김성태 회장과. 그 재판은요. 결국에는 쌍방울이 대북송금 자체는 주가 조작이라는 걸 인정을 해서 안부수 그 회장 자체를 실은 때렸거든요. 근데 결국엔 여기에는 대북송금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그런 방북병이라는 언급이 없어 이 재판부는. 근데 김성태 회장과 공범 관계예요. 왜 이렇게 재판 과정에 오락가락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예. 이 부분에서는 기소를 못하지만 결국에 김성태 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살짝 말하자면 공범일로 추정된다라는 거를 기다렸다는 데 기소하는 거. 좀 솔직히 좀 무리하지 않는 기소가 싶어요. 뭐 재판부에 대한 뭐 비판은 뭐 민주당에서 있었으니까 난 뭐 실형을 때린다니요. 실형 선고 네, 실형 이 정도로 선고. 수능하겠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수원지법에서도 4개 재판을 이재명 대표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다시 재점화됐고 어쨌든 이렇게 최근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에게 좋지 못하게 흘러가니까 민주당에서는요 이제 수사검사 탄핵을 넘어서 이번에는 재판부까지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3대 영장 혐의로 구속을 면했을 때 당시 민주당에서는 당시 영장 판사를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창훈 판사, 영장 전담 판사죠. 영장 기각 사유 중에 저는 이렇게 자세하고 숨이 일관하며 나름대로의 논리가 로직이 정확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근래에 보기 드물었습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이 당시 국감 때 했던 얘기를 들어볼까요? 유창훈 전담 판사 가리켜 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저는 이렇게 자세하고 숨이 일관하며 나름대로 논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걸 근래에 보기 드물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본인들 유리한 판단이 나오면 저렇게 극찬을 하다가 이번에 또 판사 탄핵 혹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 개딸들은 또 신진우 부장판사 이름도 언급하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아마 곧 영입하시면 되겠네요. 훌륭하신 분이니까. 자, 근데 우리가 다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판결에 대해서 예. 뭐 예를 들어서 지지하는 분도 있고 불만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동안 정치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리고 또 2심이 있고 뭐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그렇게 싸워보겠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이 이제 나오는 정도로서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성 이걸 인정해 왔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의 어떤 영장 기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도 많죠. 그렇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법리적인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다음에 또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결정도 그 본인이 지금 거의 800페이지다라는 지금 이 판결문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더니 김승원 의원 판사 출신입니다. 이런 판사 판결은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판결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아예 판사를 이제 선출제로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검사장이나 판사들 이렇게 뽑습니다만은 우리하고는 전혀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죠. 자, 그러면 누구를 뽑을 건가요? 자, 지금 이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게 자, 검찰이 마음에 안 드니까 검사를 탄핵시켜버리고 판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판사 선출제로 바꿔버리고 그러면 다 하세요. 그냥 본인들끼리 뭐 원하시는 대로. 그게 민주주의인가요? 지금 정말 저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정말 헌법을 수호한다라고 지금 본인을 선서를 하고서 국회의원들 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헌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더군다나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판사 선출제를 하자고요? 마음에 드는 판사 지정하고 선출하고 다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정말요, 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이 사건이 민주당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경기도지사 때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아예 제도를 바꿔서 그냥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과연 그게 옳은 겁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 개인이 대응할 문제예요. 민주당이 대응할 문제는 아닙니다. 뭔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당이 나서서 최고위원회가 나서서 법사위 간사들이 나서서 선출제로 바꾸자, 검사를 탄핵하자, 판사를 탄핵하자 정말 모든 것을 탄핵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했던 아까 박범계 의원 얘기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심판도 선출해야 된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를 한번 다시 볼게요. 이 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재판부를 향해서 왜곡죄, 심판 교체 얘기까지 나온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이동학 의원님. 네. 수사검사 탄핵에 나가서 또 재판부 탄핵 혹은 이렇게 되면 이거야말로 선권분립 선 넘는 거 아니냐는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 이제 일단은요 뭐 무슨 법관을 뽑자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울분에 찬 이 어떤 그런 것들 대변하기 위한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지자가 실제로 아니라. 진지하게 얼마나 이제 검토가 되고 그것이 얼마나 또 전개되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법원도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미 대법원장과의 어떤 이 재판 거래 같은 것들을 막 한 선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클리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원에서 명확한 뭐 여러 가지 혐의점들, 증거들 이런 것들이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런 건 취사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대한 어떤 항변인 것이지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갈 내용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게요. 뭐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되면 항소심에서 다툴 문제이긴 하니까. 근데 이제 판사 탄핵 얘기, 판사를 뽑자라는 게 이제 원내사령탑인 박찬대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과거 영상, 유창훈 부장판사 관련된 영상 짧게 한번 만나봤고요. 연쇄적으로 무려 3번이나 이재명 대표를 마치 시리즈로 저격한 한동훈 전 위원장, 한 전 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내부 얘기도 짧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황우여 현 비대위원장이 2인 지도체제를 띄웠다가 이거 한동훈 견제용 아니냐는 말이 나오니까 돌고 돌아서 다시 현행 단일 지도체제로 치르기로 결정이 났죠. 오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마치 임금님이 계실 때에는 세자 책봉이 국본이라고 해서 사직에 제일 중요한 걸로 보듯이 우리가 한 분은 승계권은 부여하는 것으로 같은 세계에서 뽑힌 최고위원이니까요. 그렇게만 해놔도 굉장히 안정이 될 것이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뭐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투톱이 아니고 승계형이고 다 똑같은 원 오브 댐인데 그분이 있으면은 한동훈 위원장도 안심하고 물러설 수 있지 않겠냐. 무슨 뭐 나오지도 않은 사람한테 안심하고 물러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이며 국본? 이런 걸 보면 한동훈을 뭐 어떻게 해보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는구나 라는 느낌을 자꾸 준다는 거죠. 근데 저 사람들이
인기도 없고 힘도 없구나. 그게 이제 그 소비하는 방식이 매우 안 좋다는 게 그 말씀인 거죠.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뉴스탑10이 또 하나 야심차게 준비한 그래픽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 얘기는 임금이 만약에 당대표라고 쳤을 때 세자, 부대표, 임금 계실 때 세자 책본이 국본이다. 저도 뭐 아주 생소한 단어인데 일단 국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승계형 부대표를 두는 건, 그러니까 당대표가 없을 상황을 가정하는 건 체제 안정에 중요하다 했다. 오늘 윤태곤 실장 말까지 인용하지 않더라도 황우여 위원장이 아직 2인 지도체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당내에서 2인 지도 체제를 찬성하는 목소리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난번부터 좀 느끼는 건데 그 홍준표 시장이 폐세자 이야기할 때도 제가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번에도 세자 국본이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자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서 계속 흘러나오는 단어인가 지금. 그리고 우리가 무슨 왕정체제도 아니고 이거 어디까지나 당원이나 아니면 이 국민들이 이렇게 선출하는 이러한 자리들이고 그러한 건데 이런 단어들 좀 그만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게 정말 그냥 지금 제가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뭐 2인 지도 체제로 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정말 좀 현명한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2인 지도 체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너무 이 극한 대립이 됐을 때 중재할 방법도 사실상 없습니다. 다 대표와 부대표 간에. 그리고 무엇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겠다라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티가 나버리면 이런 위인설법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그에 대해서 공감하고 어떤 당원이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말 과도한 그 추진은 그만 좀 접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박 싶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당대표가 임금이고 부대표가 세자면 당협위원장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모르겠네요. 저도 진짜 제가 지금 당협위원장인데 뭐 그러면은 그 좀 현령 군수 정도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정말. 하고 얘기한 건 아닌데 뭐 그만큼 부적절한 비유다. 뭐 네, 이런 그런 얘기를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하셨는데요. 서영주 대변인. 네. 한동훈을 어떻게 해보려고 별의별 수를 쓰는 다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부대표, 세자, 뭐 세자라고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더라도 비윤이 당 지도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막 이런저런 수를 쓰는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제 단일 지도 체제가 됐고 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판하는 수순 뭐 그런 절차들은 일단 다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다시 단일 지도체로 돌아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은요, 저 뭐 당대표, 부대표, 임금 세자 어떤 수를 쓰더라도 결국에는 출마를 하면 어대안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안절부절을 못하냐면 결국엔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 그 전 위원장이 당의 어떤 중심이 됐을 때 조금 손하게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얘기들이 하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임금 세자가 웬 말입니까? 정당 정치라는 민주정당에서 책봉을 한다고요? 그거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는 나오는 것이죠. 본인이 당 위원장하고 그 후계자를 책봉하고 지정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들을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 머리에서 그리고 말에서 국본이라는 말이 나온 거 보면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DNA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왕처럼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당도 그렇게 운영되나 싶은데요. 저는 좀 어처구니 실수는 그만하지 마시고 그냥 단일 지도체제냐 집단 지도체제냐 딱 정해서 그냥 깔끔하게 가는 것들이 더 이상 좀 이렇게 덜 창피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총선 참패 이후에 총선 배서에 누구 책임이냐를 두고 꽤 많이 언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현 비대위원장인 황우여 위원장이 뭐 투톱 체제가 낫지 않냐. 만약에 당대표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누구라도 좀 자연스럽게 승계해야 되지 않냐. 이 논란도 사실 돌고 돌아서 7월 말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는 현 그대로 단일 지도체제로 굳혀져 가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어제 일부 보도를 보니까 저희가 어제 언급했다시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의정 시작이네요. 축하합니다. 초선 의원들에게 돌렸고 최근 몇몇 여당 의원들과 만남에서 본인이 예차례 강조했 정치는 친하고 안 친하고의 친소보다는 공적 관계가 중요하다. 장동혁 대변인 얘기.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가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 책임을 지는 거다.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하여튼 지난 선거 끝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기억나는 단어들은 백서와 하이브리드와 국본인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 국민의힘에 희망이 있을까, 미래가 있을까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제 어떤 등판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보면 우리가 정치권도 그렇지만 대부분 학연, 지연 이런 걸로 다 묶여 있습니다. 형, 동생, 일단 고향이 어디야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검찰의 어떤 선후배, 이끌어줬던 사람 등등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생각은 기본적으로 정당이라는 것과 정치라는 것은 공적 관계로 맺어진다는 거죠. 즉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비대위원장과 대통령과의 관계였지.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일반인인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과 윤 대통령과 관계 이거를 해서 두 사람이서 대통령실에서 만난다. 그거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게 아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뜻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보수가 왜 이렇게 지지분열할까라는 거는 결국은 이 인연에 얽힌 정치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고향 사람이 끌어주고 내 학교 선후배니까 끌어주고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결국은 모든 관계는 공적인 관계로 맺어지고 공공선을 위해서 다 이 노력을 해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관계지 않습니까? 예. 좀 전에 우리가 황우여 이 비대위원장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게 저는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어떤 이 생각들의 어떤 찌꺼기 같아요. 지금 어떻게 당대표를 무슨 왕을 뽑고 국본을 뽑고 하이브리드를 하고 백서 가지고 한 달 동안 논쟁을 벌이고 이런 지금 상황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라는 게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은 공적인 토론,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그 국가를 위한 토론 이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직접 지겠다는 어떤 의지 이런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친한계로 불리는 장동혁 의원도 당대표 출마가 정책으로 책임지는 자세 아니냐라는 해석도 했는데 일단 지난 토요일부터 토일 어젯밤까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흘 연속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을 저격하면서 조금씩 전당대 출마 가능성을 더 높여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뉴스탑10이 뽑은 1위로 가보겠습니다.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1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모두 11분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서 오늘은 국회가 정상화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기본 자질 안 되잖아. 일방적인 국회 운영 원칙은 사죄하라. 사죄하라. 아십시오. 기본을 지키세요. 원칙은 사퇴하라. 법사위를 우리 국민의 힘에게 준다면은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고 민주당으로 줄 수가 있다. 단칼에 거부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어젯밤에 주요 상임위를 다 가져갔습니다. 야당 입맛에 맞는 11개 위원장을 단독으로 다 뽑았다. 국민의힘의 시각이고요. 여당은 이제 민주당이 1인 1당 국회가 됐고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이었습니다. 핵심 상임위 3곳,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나머지 11개까지 다 이제 독식한 민주당인데 특히 법사위, 운영위가 관례를 깨고 민주당이 가져간 게 눈에 띄죠.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실제로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이현정 의원님, 어젯밤 8시에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박원대 법사위만 주면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거부를 했고 1시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걸 통과시켰기 때문에 무기력합니다. 국민의힘. 다만 이제 11개 독식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어제 지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은
뭐 도서관이나 의정 공부를 할 게 아니라 피트니스 센터에 다녀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장면들을 이제 우리 앞으로 매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위하고 또 고함치고 이런 모습을 의정을 논의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아마 참 불길한 예감이 많이 드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87년도 이 헌법 개정 이후에 우리 국회가 쌓아온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이 뭐냐면 국회의장이 어떤 다수당이 맡으면 이 법사위, 즉 상원으로 통하죠. 법사위는 다른 정당이 맡는 것. 이게 이제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적 장치를 했어요. 예. 그래서 국회의장이 2000년부터인가요? 이제 당적을 박탈하는, 이탈하는 이제 그런 이제 무소속으로 하는 그런 것도 만들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운영위 같은 경우는 여당이 맡는 걸로 하고, 법사위는 이제 이 국회의장이 되지 않는 정당이 맡는 걸로. 그래서 서로 간에 뭔가 대화 타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장치가 지난 21대 국회 초반에 전반기 때 무너졌죠. 그러면서 국민적 비난이 있으니까 후반기에는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2대 국회에 이걸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최소한 토론한 또 어떤 협상하는 모습조차 안 보여줬습니다. 지금 박산대 원내대표 바로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토론은 필요 없다는 거죠. 저는 어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하러서 쭉 줄 서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 전부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즐거워 보였습니다. 근데 그 바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 상황에 대한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웃을 일입니까? 즐거운 일인가요? 자, 우리들 다 뽑아서 행복한 일인가요? 이 장면은요,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국회 전통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즉 대화 타협이 아니고 더 이상 국회의장은 특정 정파의 대표고 의원들은 특정 정파의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걸 자인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즐거우신가요?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아직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요. 국회 본회의장 문턱도 넘어가지 못해봤대요. 밟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국회 여전한 현주소인데 이동학 의원님. 네. 우원식 의원이 일부 강성 지지자들한테 남자 추미애로 뭐 일부 추앙을 받고 있던 모양인데 모르겠어요. 우원식 의원의 속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국회의장 선거 당내 과정에서 여러 비판을 받고 왜 당원들은 추미애를 원했는데 우원식을 국회의장으로 뽑았냐 이런 부담 때문에 또 야당 입맛에 맞는 걸 다 우원식 의장이 몰아준 건 아닌지라는 게 여당의 비판도 있거든요. 여당의 비판은 저는 그냥 비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직접 저렇게 이제 다 하신 것은 당원들이 몰아붙여서 저런 게 아니고 이번 총선의 결과가 민심이 준엄하다라는 것, 국민의 명령, 그러니까 일방 독주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명확하게 견제를 해달라, 국회가 그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민심을 부합하게 행동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회 개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국회의원 선서를 못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아직까지 그걸 선서를 거부하고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태도가 앞으로 계속해서 야당한테만 책임을 물 게 아니라 스스로들이 협상장에 얼마나 나오려고 노력했는지 그 모습이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오답노트가 한 번 있었습니다. 강서 보궐선거 때 선거가 끝나자마자 심판을 딱 받고 나니까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야당 탓하지 않겠다. 우리 이미 집권 2년 차고 더 이상 야당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어떤 비전을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인지 그러면서 현수막까지 싹 다 갈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진짜 변하겠구나라고 국민들이 한때는 잠깐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무줄이 튕겨 들어가듯이 다시 들어가서 총선 결과 이후에도 역시 대통령은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회마저 동물국회, 식물국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장께서도 그렇고 민주당도 이런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의정 활동이 지금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은 거의 피켓 시위로 시작을 한 셈이 됐고 저렇게 국회의장실 가서 여러 목소리를 높였는데 우원식 의장 일단 일부에서 뭐 남자 추미애 이런 댓글도 달릴 정도로 일단 어제 상임위 11개 통과를 시켰습니다. 특히 여당에서는요. 아까도 추경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법사위만은 안 뺏기겠다 이렇게 달라라고 했었을 만큼 우리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게 법사위원장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장 포함해서 지금 법사위에는 민주당 이른바 강성 인사들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국 장관 수사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수사나 뭐 이번 이화영 부지사 수사까지 실제로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것이 있지 않냐. 그럼 특검 아니냐. 저도 이제 법사위를 1순위 지원했는데 이것도 민심이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문에 이재명 지사 당시에 그 날인이 있었다, 그 서명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뭐 아예 그런 사실 모르시다. 그러면 한번 봐보십시오. 제 운전면허증에 그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죠. 그 경찰청장이 그걸 나한테 발급해 준 겁니까?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유동규의 진술이 변경되었는데 이것이 검사에 의해서 유도되었다고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저하고 같이 법사위에 포진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간사인 김승원 의원, 과거 이번에 판사 탄핵 얘기했고, 과거에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렇게 GSGG 했던 논란, 김용민 의원 강경파 윤 대통령 탄핵을 주로 외쳤던 인물이기도 하고, 박균택, 이건태, 이른바 대장동 혹은 이재명 대표 변호인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서영교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 이성윤 전 고검장, 그 면면들이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법사위가 특검법을 다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하루나 3일이면 다 법안 통과시킬 수 있게 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할 수 있게 했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특검법보다 더 이 노림수가 강력한 노림수가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탄핵 소추의 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 의결안을 가지고 가져가서 사실상 탄핵 재판에서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 소추위원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고 활동을 했었고,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 때 이상민 장관 탄핵, 그다음에 이제 그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을 때도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김도읍 의원이 역시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이와 같이 김도읍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활동을 할 때 그 진보당이 김도읍 의원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성명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탄핵 소추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민주당이 끝까지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노림수는 바로 이 탄핵 소추 위원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검법도 특검법이고 다른 법률들도 있지만 이미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무력화시킬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의장 직권 상정이라는 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탄핵소추 때 탄핵소추위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보면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임기에, 당대표 연임 시 임기에 대해서마저도 당원 당규를 바꿔가면서까지 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염두에 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법사위원장까지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무조건 자신들이 해야 된다 그러고 가장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을 이 법사위원장에 앉혔거든요. 이 노림수에 대해서 모를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대결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노림수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국회가 독주를 시작했고 이미 탄핵 열차를 출발시키겠다고 출발시켰는데 여기에 무슨 대화와 토론과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법사위원장을 내준 것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끝까지 한 것은 이에 대해서 반드시 민주당이 다시 대화와 토론과 타협과 협치를 회복하고 싶다면 다시 김대중 정신으로 돌아가서 우리 여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2대 국회 초반이니까요. 21대 국회 후반기로 잠시 돌아가면 당시에는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은 소수당,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소수당인 국민의힘의 김도부 위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잠깐 화면 보고 올까요? 네, 박공계 의원님. 근데 오늘 우리 법사위원장님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이것은 모략이고 계략이고 비열한 공작입니다. 내 명예훼손으로 바로 법적 조치할 거예요. 참, 일국의 법무부 장관까지 했다는 사람이. 노 위원장이 나를 법무부 장관 한 사람으로 인정한 적이 언제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그걸 넣겠어요? 초선의원 할 때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아무튼 그냥 토론하십시오. 좋게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토론하십시오. 어쩌란 말이에요 저보고. 자, 아무튼 뭐 법사위원장님이 오늘은 괜찮습니다. 영상 공개될 때마다 박범계 의원은 꽤 빠지지 않는 인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서영주 대변인. 네. 뭐 저 장면이 옳고 그르를 떠나서 어쨌든 관례를 깼다. 그리고 법사위원장 아까 뭐 이재명 대표 방탄 아니냐 혹은 박상수 변호사는 더 나아가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다 이 수순을 마련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관례 관행시켜지면 좋지요. 근데 이 정치의 묘미라는 게 그런 게 있겠죠. 법대로만 하면 이게 정치의 묘미가 살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거를 서로 여야 간에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관행을 지키고 한쪽은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박성수 변호사님께 얘기하시는데 대화와 타협을 민주당이 가져야 된다. 김대중 정신으로 돌아가라. 저는 그거는 조금은 무리한 말이에요. 지금 국정 운영의 책임 누가 가지고 있죠? 국민의힘입니다. 집권 여당임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대화의 타협, 아쉬운 쪽에서 먼저 와야죠. 국정의 책임을 진 쪽에서 먼저 와야죠. 국민의 이번에 22대 총선에서 회초리 엄청 세게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성하면서 야당 쪽에 뭔가 타협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본회의 첫날부터 국회 개원식부터 선서도 안 하고 불참하고 보이콧하고요. 이런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무책임하잖아요. 그래놓고 나서는 야당이 11대 7로 해서 일단 열어놨는데 그 안에 협의하자고 시간 안 열었습니까? 뭐 했죠? 그냥 징징대고 뗐으면 됩니까? 관행이라는 것도요. 징징까지예요. 일단 아니 제 말씀하십시오. 개인적인 예. 표현입니다. 예.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떼쓰고 생떼 써봤자 결국에는 현실이 직시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관행도 결국에는 본인들이 책임을 다했을 때 관행이 존재한다는 부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예. 민주당의 힘으로써 문 걸어 잠그고 단독 처리한 거 아닙니다. 문 열어놨고요. 본회의장 열어놨고요. 7개 의석 열어놨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래 2시에 방망이를 때려도 되지만 8시까지 충분히 토론할 시간을 줬다는 측면에서는 예. 대화 타협을 거부한 쪽은 국민의힘이다. 이런 여당 처음 봤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자 이제 이런 야당 처음 봤고 이런 여당 처음 봤다고 하니까 극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11개 다 가져가야만 했냐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오늘 민주당 대변인이 오늘 아침에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역시 국민들이 만장일치로 뽑은 대통령이 아닙니다만 헌정사상 이래 가장 많은 비율의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약 2년간 14건이나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거부권에 의해서 모두 저지당한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라라는 걸 민주당은 총선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거부권 남발 정치가 시작이라는 점을 좀 저는 명시하고 싶습니다. 저 민주당 대변인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총선에서 물론 의석수는 거의 뭐 2대1 완패하긴 했지만 국민의힘 국민 45%가 여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했는데 이거 국민의 뜻에 반한다고 생각 안 하냐고 했더니 대통령 거부권이 문제였다라는 게 이제 강유정 대변인의 얘기거든요. 그 이현정 의원님. 근데 오늘 용산 대통령실도 이렇게 민주당이 힘자랑 고집하면 거부권 행사 명분 더 견고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법대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도 법대로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뭐 법대로 계속 본인들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다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실은 또 국민이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은 바로 이 제2요구권이죠. 자, 그걸 행사할 수밖에 없죠. 본인들도 뭐 이 총선 민심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 그 전에 나타났던 대선 민심은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법적 권한을 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봅니다. 저는 결국은 지금 당분간은 이런 그 강경 모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강력한 지금 장외 세력들에 의해서 사실상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또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아주 학습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개딸들에서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그냥 날아간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런 거대 야당에 맞서서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뭐 거부권밖에 없는 거. 오히려 더 명분이 쌓여 있는 거죠. 뭐 저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명분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600여 회 넘는 정도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극한적으로 가다 보면 국민들이 아마 지적하실 겁니다. 정말 당신들 그렇게 할래?
정말 우리가 그렇게 뽑아준 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그때 되면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 21대 국회보다 더더욱 그 대통령실과 그 여의도 국회 이 극한 대립이 불가피해졌어요. 민주당 중심에. 정청래 오늘 그 법사위원장은 그럼 남은 7개 국민의힘 가져가라고 할 때 가져가라고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것도 앞으로 주요 상임위를 다 독식했다고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대화가 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총선 압승 이후에 민주당이 이재명 1극 체제로 가고 있다. 특히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했던 당 규정, 예외 조항까지 만들었죠. 과거 친명 혹은 7인의 여러 친명들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하는 요 그 예외 조항을 삽입해서 개정함으로써 이 조항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최고위원회에서 심야 회의를 통해서 또 격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일부 당원의 눈치만 보고 강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달콤한 사탕이라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강성 당원들에게 좋을 것 같지만 그 강성 당원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전체적으로 멍들게 할 수 있다. 문자 폭탄 안 받으세요? 뭐 도로도로 봤는데 다양한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 연임하고 바로 대선도 나갈 수 있고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김영진 의원도 이재명 대표에 꽤 가까운 사이를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렇게 달콤한 사탕만 주다가 다 망한다라는 취지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게 거의 한 20년 정도 되는 그런 룰이거든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다는 거. 근데 이게 오얏나무 뭐 밭에서 각근을 매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사실상 뭐 지지층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런 게 하나하나 누적되다 보면 전반적으로는 확장 자체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켜켜이 쌓여가면서 그렇게 당원 당규를 만들어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1인 1극 체제로 계속해서 간다는 오해와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인 거고 그다음에 이가 썩는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정치인에게는 어찌 보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예요. 지지층들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서 그걸 대리해서 그리고 지지층들에게 일정 부분의 뭐 효능감 같은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러면서 지지층과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정치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정치인으로서 선출된 사람으로서 책임 그러니까 다중 대수가 싫어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혁 과제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 이거 당연히 국민들이 많은 부분에서 싫어하기도 하죠. 그런데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은 그것이 누군가가 싫어한다 하더라도 나를 찍어준 국민들이 싫어한다 하더라도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중간 선을 잘 찾아서 가야지 안 그러면 진짜 이가 다 썩어서 정말 싸우고자 할 때 못 싸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충고 같습니다. 원래 연임, 그러니까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는 구정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특정인을 가리켜서 연임도 가능하게 하면 이거 대선까지 직행할 수 있는 뭐 공천권 다 행사할 수 있는 김영진 의원은 이거 민주당의 소탐 대실이라고 비판했는데 이현정 의원 이거 좀 민주당 내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김영진 의원의 쓴소리가 정말 공명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 아니면 지금 김영진 의원은 예전에 비해 이재명 대표 좀 거리가 멀어졌고 신명, 찐명들이 주변을 다 감싸고 있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반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비판과 지금 이제 김영진 의원이나 또 뭐 정성호 의원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사실 친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이재명 대표 초기부터 사실은 굉장히 어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건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분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겁니다. 왜냐? 지금 보십시오. 당내 전부 다 일색입니다.
근데요, 정말 이 보시면 저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이회창 총재 시절에 예.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분위기가 이회창 총재 외에는 뭐 일체의 어떤 이게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선 2번 떨어졌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언뜻 떠오르는 게 지금 사실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에 볼 겁니다. 과연 수권 능력이 있는 것인가? 과연 이분이 자기 문제와 그리고 당의 어떤 문제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걸 볼 거예요. 근데 지금 되어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어떤 방탄을 위해서 온 당을 다 동원하고 있잖아요. 이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이제 당의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러면 나중에 국정을 운영할 때도 이런 거 아닌가? 라는 아마 의문이 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예. 그 비판의 지점이 지금 김영진 의원이 하고 있는 지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상임위 독식 관련 그 국민의힘의 극렬 비판, 대통령실도 이렇게 하면 뭐 거부권 뭐 자유롭게 쓸 수밖에 없다는 취지 얘기까지 극한 대립의 국회와 대통령실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 얘기로 가볼까요? 지난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을 두고 한창 시끄러웠었는데요. 이제는 이게 1대1 공방으로까지 불똥이 튄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어제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이거 이렇게 의혹만 제기하다가 여당 의원들이 역풍 맞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배현진 의원도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거의 골룸처럼 달려들면 안 돼요. 뭐 김정숙, 이재명 뭐 이런 키워드만 나오면은 그냥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보수 진영은 다 뛰어넘고 김정숙 여사가 너무 많이 먹었다고 갔어요. 네. 식탐이 많다고 갔어요. 김정숙 여사 많이 드실지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드실지는 한번 상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이준석 의원님께서 이제 올해 등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 말에 국정감사를 한번 해보시면 다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걸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김정숙 여사가 그 밥 많이 드시는 거에 그렇게 예민했나요? 이렇게 다들 그 밥 많이 먹는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아요. 많이 드신다고. 총극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김정숙 여사가 밥을 많이 먹었느냐라는 이 등식이 성립하면 그것도 그 굉장히 속상하시지 않겠습니까? 뭔가 점잖게라도 할 말은 다 한 것 같고요. 강재현 변호사님. 네. 이거 무식한 돌격이다. 배현진을 가리켜서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비판하니까 국감 아직 안 해본 모양인데 국감 하면 다 배우게 될 거고 이거 밥값 언급 안 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두 인물의 그동안의 과정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지난 22년 7월이었죠. 이준석 대표 그리고 배현진 당시 최고위원이었었는데 배 의원이 최고위원 사퇴를 하고 이제 그런데 사퇴를 했지만 그게 뭐 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위로 전환하는 데서 찬성표를 던지고 그때 이준석 대표와 굉장히 또 감정의 골이 깊어졌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한 논란이 이렇게 어떠한 개인적인 악연으로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어째서 갑작스럽게 장관이 가기로 했던 행사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게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왜 한 3억 원이 넘는 예비비가 들어가게 된 것인가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 여기에 있어서의 이 두 분의 그 의원들의 설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특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원내에 진입을 하면서 차원이 다른 의정활동 보여드리겠다라고 국민들께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 그 약속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현진 의원 얘기는 뭐 어제 이준석 대표가 뭐 박수영 의원과 배현진 의원 가리켜서 아니 이거 지금 대통령 순방도 현 대통령도 논란거리인데 이거 무턱대고 김정숙 여사 비판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니까 등원해보면 다 알고 국감 치러보면 다 안다는 얘기했는데 서영주 대변인. 네. 배현진 의원이 또 하나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강조한 내용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뭐 밥을 누가 많이 먹었건 뭐 기내식 논란으로도 번지기도 했지만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쓸 수 없고 이거 세금이 부적절한 용처에 쓰인 게 잘못이니까 이준석 대표도 비판했고 결국은 이 부분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계속 의혹을 갖고 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뭐 그거는 뭐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제가 봐서는 이미 그 민주당에서는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해줬어요. 조목조목. 이 식대라고 아까도 좀 말을 변진 의원이 바꿨어요. 제 기가 잘못된 겁니까?
뭐 바이든 날리면 시전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6천여 원의 식대라고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경비고 2천만 원의 식대인데 그게 한 40명 이상 먹었다라는 게 또 드러나니까 본인은 이제 김정은 여사의 밥값 얘기 안 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그냥 무작정 달려드는 겁니다. 무식하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서 신경전을 벌이는 건 알아서 하는 건 좋겠지만 저는 배현진 의원이 굉장히 이거는 헛발질을 했다라고 보는 것들은 이제 4억 원의 예비비에 대해서 뭐 국감에서 다루겠죠. 예. 이제 532억 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썼던 순방비용의 예비비를요. 예. 기존에서 200억 이상을 다 쓰고 나서 532억의 국가의 비상금을 썼습니다. 이제 532억 예비비에 대한 순방비의 판도라의 상자가 이제 열리게 됐다. 그런 측면에서 배현진 의원은 그때 가서는 땅을 치고 통과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세게 얘기하시네. 무식하다니 뭐 땅을 치고 통곡하시더니. 그거는 무식하다 했던 거는 이준석 전 대표의 무식하게 덤벼든다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주석은 달아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준석 저는 그 의원 얘기를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오늘 검찰이 김정숙 여사 수사 주체를 좀 바꾼 모양이에요. 강전혜 변호사님. 네. 원래 형사 1부가 지금 김건희 여사 원래 같이 수사를 했었는데 형사 2부 출장 경위 기내식 비용 등 조사 재배당한 얘기 그 이유가 뭐라고 판단할까요? 지금 김정숙 여사의 이 인도와 관련해서 국고손실죄로서 작년 12월에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형사 1부에 이제 사건이 배당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것을 형사 2부로 옮겼다라고 밝혔는데요. 옮기게 된 이유에 있어서는 뭐 산하 부서의 업무 부담 그리고 사건 수사 상황을 고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형사 1부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들 을 수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 사건이 최근에 또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크게 보도가 되고 정계에서도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일단 김정숙 여사 사건도 검찰이 좀 더 들여다보겠다. 인원수를 좀 늘리는 모양인데 업무 부담이 있으니까 서울중앙지검에 한번 다시 보겠다. 여기 또 나왔으니까 김건희 여사 얘기도 길지 않게 해볼게요. 지금 순방 중이고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속보로도 전해드렸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하필 대통령 부부의 순방날 이걸 발표했냐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온 국민이 명품백 수수 현장을 똑똑히 지켜봤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 면책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직자의 배우자 누구나 대놓고 명품을 받아도 죄다 봐줄 작정이란 말입니까? 민주당의 비판 목소리는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이두영 의원님.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뭐 도덕적, 정치적으로 여러 비판 목소리는 있을 수 있어도 처벌 제재 규정이 없다는 건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권익위로서도 이거를 뭐 간의 내부 논쟁은 있었지만 이런 종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냐는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뭐 권익위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내용을 결국에는 수사기관에 넘겼어야 되는 것이죠. 기존에 다뤘던 대부분의 사안들이 문제가 있다면 본인들은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엔 문제가 될 만한 건이 있으면 대부분 다 수사기관으로 넘겼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건을 심의를 하면서 실제 법적으로 9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 것 처음에는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한 차례에 30일 정도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0일을 훌쩍 넘겨가지고 지금 110 며칠 만에 지금 이걸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지금 사실 김건희 여사 건을 뭉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4년이 넘었습니다. 소환할지 말지 이제서야 이걸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갔던 그런 신뢰가 무너지는 그 상황을 국민권익위원회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가 순방을 딱 떠나니까 거기에다 대고 이거 완전 종결한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요. 그 공직자의 배우자가 그거 받아서도 안 되지만 공직자라고 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그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를 거부하고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대통령이 그것을 언제 알았는지, 그거를 언제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혔어야 되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기관의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까지는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걸 안 함으로 인해서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향후에 작동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예. 네, 지금 이동학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마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 부분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건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인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어떤 배우자의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종결시켰다라고 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오늘 하는 얘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결을 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들여다보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여기에 대해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공직자인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알고 있었다면은 이게 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기관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약간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정도 수준의 뭐 수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권익위에서의 마무리는 되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충분히 수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화면이 지나갔는데 이게 새롭게 들어온 그림입니다. 지금 정확히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중앙 아시아 3개국 순방 첫 번째 나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찾았는데 여러 기마 환대도 받았고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김건희 여사 함께 관련 당시 투르크메니스탄 정상 부부와 함께 이제 나무를 심는 모습도 잠깐 비춰졌었고요. 6개월 만에 순방. 근데 그날 권익위의 종결 여부에 대해 야당의 비판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 김정숙 여사 관련된 얘기까지 지금까지 만나봤다면요. 이제 좀 시선을 돌려서 지금 남북 안보에 대한 얘기도 관심이 높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로 가볼까요? 곡괭이를 들고 군사 분계선을 넘은 북한군,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만나보고요.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선 우리의 대북 확성기, 일단 오늘 이 시간까지는 잠시 숨고르기 소강 상태입니다. 다만 언제 다시 위기가 고조될지는 알 수 없는데요.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탈북민 출신의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이 현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아주 적절한 조치라면서 이런 사례를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북한에 살 때 대학교를 다닐 때인데 한 2005년 6년쯤에 우리 친구들 집에 갔는데 벽걸이 TV 평면 디스플레이 TV가 있는 걸 처음 그런 걸 봤어요. 이건 뭐 무슨 TV냐 하니까 그 교수가 있다가 하는 얘기가 몰라 저거 남조선에서 만든 TV라고 삼성이라는 회사인데 처음에는 일본을 따라서 이게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일본 앞질러가지고 글로벌 1위가 됐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1등이 일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그걸 앞질렀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저희 뉴스탑10에 출연했던 김금혁 보좌관, 엘리트 탈북민 출신 김금혁 보좌관도 사실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켜면 40km 떨어진 휴전선에서 40km 떨어진 개성에서도 일부 시민들이 이른바 레드벨벳 노래를 들으면 그거 따라 부를 정도로까지 잘 들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북한에 살 때 삼성 벽걸이 TV도 보고 이승기, SG연합 우리 유명 가수의 노래도 들었다. 이게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 특히 탈북민 출신 엘리트 탈북민이든 누구든 국회의원이든 혹은 현직 보좌관, 과거 보좌관 출신이든 대북 확성기 효과에 대해서는 위력적이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래요. 네, 박충건 의원은 북한에 있을 때 굉장히 고위층이었습니다. 아주 엘리트층이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방문한 집도 굉장히 아마 북한에서는 특권층에 속하는 집일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마크가 있는 TV를 가질 수 있는 집들은 얼마 없거든요. 대부분 다 이제 중국제 이런 것들만 놓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북한에서의 어떤 정보의 유통 이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당이라는 형태의 어떤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특히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소식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북한으로 보내는 여러 가지 방송들, 또 요즘 북한 있는 분들이 보면 USB나 CD 같은 거나 이런 걸 뭐 볼 수 있는 장치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장마당에서 팔고 이런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USB를 보내면 그걸 볼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인데, 그만큼 아무리 통제가 심한 북한이지만 이런 어떤 정보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신세대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뭐 박충건 의원도 그렇지만 거의 북한 말이 억양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북한 사회에서 어떤 이 MZ세대, 10대와 20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우리 문화와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그게 속도가,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대북 확성기의 위력을 알고 있고, 또 이제 아마 우리 정부도 일단 지금 북한에서 일단 이 전단을 뿌리지 않기 때문에 예.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뿌리면 다시 보내고 예. 뭐 이런 식의 어떤 이 전략들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킬레스건이다. 그런데 풍선 살포가 한창 이어졌던 게 바로 지난 일요일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9일 12시 30분경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일부가 군사 분계선을 단순 침범하여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이후 북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경고사격 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을 한 이후에 즉시 북상한 것으로 보아서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되짚어보면 아찔한 순간이었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님. 네. 그제 낮 12시쯤, 그러니까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토요일 3차, 4차가 일요일 저녁에 있었다면 그 즈음에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북한군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재구성을 해봤는데 곡괭이들 들고 삽 들고 실제로 몇몇은 무장까지 한 상태에서 우리 군 경계사격에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우리 군 동향 파악이냐 아니면 단순 실수냐, 이건 놓고도 지금 워낙 안보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니까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왜 이런 사실이 인제서 공개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어떤 그 변화가 있었다면 아마 바로 이제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뒤늦게서야 공개가 된 것 같아요. 아마 군에서 판단할 때 지금 보니까 곡괭이나 삽들 들고 있었다는 것은 일단 작업팀과 뒤에 있는 총기를 들었다는 것은 이제 어떤 경호팀 같이 이제 왔다는 거거든요. 뭐 저 정도면 사실은 뭔가 어떤 우리를 뭐 공격한다, 침범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작업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모르고 실수로 넘어왔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을 아마 군당국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어떤 침범보다는 이제 실수로서 일단 판단하고 아마 뒤늦게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김여정이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어떤 이 공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목함지뢰 사건도 있었고 그러게요. 등등 있듯이 북한이 뭔가 새로운 방법, 지금 기존의 방법과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어떤 침략을 할 텐데, 아마 북한이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군의 이런 동향들 하나하나를 우리 군이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침범 의도는 없었다고 했고 실제로 뭐 곡괭이와 삽을 들었으니까 뭐 단순 실수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이 시점인지라, 그리고 또 이 또한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걸 두고도 합참이 또 이걸 왜 숨겼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말들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은 북한군 수십 명 얘기 저희가 발빠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 소식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는 오늘 논란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녀 갈등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박세리 씨, 우리 여자 골프의 전설에서 이제는 예능에서도 왕성 활동하고 있는 박세리 씨죠. 그런데 고소전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박세리 씨 본인의 아버지입니다. 우선순위가 가족이니까 의외로 가족하고 더 많은 시간을 못 보냈죠. 동생 언니는 골프를 아예
하라도 안 했었어요. 저 부모님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자라서 그런지 내가 더 나아지려면 항상 겸손이 앞서는 것 같아요. 저희 채널A 오픈스터디 인터뷰 때도 박세리 씨는 이제 가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드러난 바가 있었었는데 허주한 변호사님, 박세리 씨가 정확히 아버지를 고소한 겁니까? 아니면 박세리 씨 측이 아버지를 고소한 거예요? 박세리 씨 측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박세리 씨의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고소를 했고 이게 작년 9월에 이미 고소가 됐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지금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한 상황인데 한 업체가요. 이 새만금 지역에서 골프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박세리 씨 아버지와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박세리 씨 아버지가 이 희망재단 도장이 찍힌 사업창과 의향서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에서 이제 새만금 개발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서류가 위조된 사문서였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박세리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아버지 박준철 씨가 법인의 도장을 위조를 해서 이 재단의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사업창과 의향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박세리 씨와 박세리 씨 아버지의 법적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단은 좀 어려운 것이 어쨌든 피해자는 지금 희망재단이거든요. 그리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박세리 씨가 고소에 설령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재단 측에서 사업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원인을 예단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찍힌 도장은 위조다 고소했고 이 화면 다음 화면도 볼까요? 강재현 변호사님.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미 작년 9월에 부친이 고소를 당했고 부친에 대한 혐의도 인정됐고 검찰에 송치했다. 근데 이게 박세리 씨 측이 이 법적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아버지가 본인이 잘못했다 사문서에 대해서 인정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 취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도 고소를 진행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부분은 좀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그 피해자 자체가 재단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박세리 선수가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사회에서의 의결이 있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아버지 측에서 도장을 그냥 위조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본인이 스스로 제작을 해가지고 도장을 찍고 그것을 관계청에다가 넘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과거에 인터뷰를 했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박세리 선수 이후에도 어떤 후학을 양성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미 언론에도 공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골프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시작하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는 지금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박세리 씨 측이나 아니면 박세리 그 재단과의 어떤 협조가 있었던 부분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세리 측에 대한 법적 예응이니까 부친을 고소했다. 이미 작년 9월에. 박세리 씨 못지않게요. 박세리 씨 아버지도 꽤 골프에 대한 애정, 딸에 대한 애정, 그 또 미국에서 딸을 골프 직접 가르치기도 했었기 때문에 박세리 씨 아버지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은퇴직을 하면서 많은 팬들이 세리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마음이 너무 직결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주니어 육성도 하고요. 체계적인 더 선수를 많이 배출해서 또 선배 후배의 그런 인성 교육과 함께 최고의 참 골프 선수를 키워내는 어떤 지도자로서 한번 잘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도 딸의 은퇴식에서 또 다른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는데 허주한 변호사님. 사실 박세리 씨 아버지도 골프를 시작한 건 아버지 때문이다. 정말 지극한 사랑을 드러내긴 드러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박세리 씨가 처음에 이 체육의 재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도 아버지였고 처음에 이제 육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같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봤더니 이 다리 길이가 서양 애들이 훨씬 더 그때 당시만 해도 길어서 육상이 쉽지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골프를 시켜봤다는 거예요. 근데 박세리 씨 아버지도 골프 싱글 핸디캐퍼로 알려질 정도로 골프를 굉장히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세리 씨가 골프에 재능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대선수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박세리 씨 본인도 은퇴식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나의 골프 스승이자 심장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2015년에 두 사람이 같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부녀지간의 정, 우애, 이 부녀지간의 정, 그다음에 사랑 이런 것들을 보여준 적도 있었거든요. 예.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두 부녀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적은 없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실 박세리 씨 아버지가 불법 도박이라든가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한번 나간 적이 있었고 박세리 씨가 상금으로 번 돈을 다 가족에게 줘서 이제 새로 돈을 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세간의 시선이 혹시나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비화가 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등이 이유가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이 사건으로 부녀 간의 소통이 조금 부족하고 갈등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능 쪽에서도 박세리 씨의 인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 해당 관련 기사화가 되면서 꽤 온라인이 뜨겁게 반응을 했거든요. 부녀 갈등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 일단 그건 잘라 말했는데 알겠습니다. 이 소식 만나봤고요. 다음 주제는 좀 인천의 한 헬스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제목 그대로예요. 아줌마 출입 금지. 이런 안내문이 인천의 한 헬스장 앞에 붙어서 꽤 논란거리입니다. 저기 보면 그 밑에 문장이 더 눈에 띄네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 이게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노줌마 존이 등장했다라는 키워드가 오늘 하루 종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인천의 한 헬스장에서 아줌마 출입 금지 안내판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아줌마와 여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나이를 떠나서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 그다음에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한 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는 사람, 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줌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아줌마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 남녀노소 이런 사람들은 이른바 진상 손님이라고 불리는 매너 없는, 예의 없는 행동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 헬스장의 주인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아줌마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안내문을 붙였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혐오, 일단 특정한 어떤 계층에 대한 혐오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논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스장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 반면 그냥 남성 전용으로 바꿔라 뭐 여러 비판이 있는데 왜 이런 안내문을 진짜 붙이게 된 건지 직접 저희가 한번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피해를 보더라도 저런 분들을 다 없애고 나서 정상적으로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만 모집을 하려고 해요. 그게 아줌마든 아저씨든 노인이든 다 상관없고요. 그게 상관이 다 없다고요. 누구든지. 저 진상들 때문에 그러는데 저번 주에도 한 3번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이분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소리에서도 여러 감정이 좀 묻어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남녀 문제, 아줌마 평화 문제가 아니고 일부 특정 고객, 그런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해명을 했네요. 그렇죠. 이게 본인도 아마 이런 특정한 계층에 대한 혐오라기보다는 내가 손님으로 받고 싶지 않은 성향의 사람들을 써놓는다는 것이 좀 표현이 과하게 나온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법률상 이 업주가 서비스 계약, 이용 계약을 맺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이 업주가 만약에 특정한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법률적으로 뭐라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노시니어존, 노키즈존, 노아줌마존 이렇게 어떤 특정 계층을 겨냥을 하게 되면 사실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그 계층에 대한 혐오로 오히려 본질이 흐려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너 없는 손님들과 이 장사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손님들의 어떤 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 선택은 좀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인천의 한 헬스장이 꽤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방탄복 입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뭐 아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신 듯하고요. 지금 AI 시대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금과 세자라니 그 비유가 부적절하다고 하셨습니다. 극한 대립 보자고 뽑아준 게 아닐 텐데요. 지금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 대치 국면이 더 극렬해질 것 같아요. 국회의원도 시험 봐서 뽑으면 안 되나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야 할 상식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는 항상 구설에 오르고 있는 의사협회장 얘기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늘
의사도둑, 의사 사기꾼, 의사들한테 프레임을 씌우는 그 나쁜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타겟팅을 해서 우리가 진료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낙선운동을 하고 의사들을 비난을 해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정말 나쁜 모습이죠.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은 세운 적이 있는지 순수질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입니다. 최근에는 이 여자 제정신이야? 라고 하면서 의사의 유죄 선고를 내린 판사를 저격하는 발언에서 꽤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교도소에 갈 만큼 무슨 얘기인지 바로 만나볼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 이면택 회장 얘기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말라. 의사가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 오늘 저 말이 하루 종일 회자가 됐어요. 저분의 발언은 이전의 어떤 발언들을 봐도 그렇지만 선 넘는 발언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신의 어떤 의료행위라든가 의사들의 의료행위 그리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존중받기를 바라면서 왜 사법부나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존중은 전혀 없는 것인지 그래서 그 판사의 실명까지 공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인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의문부터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면택 의협회장이 올린 말은요. 같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사실 그 직무 능력에 대해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구토 환자에 대해서 어떤 약도 쓰지 마라.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라.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이번에 지금 유죄로 판단된 이 의사는 과실로 이 부분을 제대로 병력을 확인하지 못해서 이 약을 써서 처벌을 받게 됐지만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자신의 환자에게 자신이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면택 의협회장 이 말은요. 자신의 동료 의료인들이 마치 정확한 약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뭔가 항구토제만 쓰면 다 교도소에 갈 것처럼 이렇게 상정하고 하는 얘기잖아요. 누구에게도 신뢰와 설득력을 줄 수 없는 이런 발언은 이제 좀 자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현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증원도 거칠었다는 평가도 일부에서 당연히 있고 어떻게 의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이렇게 파업하냐라는 건 공존해 있는 건 사실인데 다만 의협회장의 저 가벼운 입 논란 이거는 좀 다시 되짚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까지 정리해볼까요? 화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웨이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